오늘은 재림의 7가지 징조, 칼 존슨 전도자의 자료를 많이 인용해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재림의 7가지 징조 가운데 제가 2번 앞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 귀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이 징조로 수많은 그런 세대주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꼽고 있는 것입니다. 1편, 2편으로 제가 증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2번째 징조인 러시아의 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으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The Rise of Russia. 러시아가 떠오릅니다. 부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2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수많은 사역자들이,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칼 존슨, 이번은 정통 세대주의 전천년설 믿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이제 7가지의 재림의 징조를 말했죠. 첫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하는 것. 이건 이미 7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190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번째는 러시아의 부상입니다. 러시아가 떠오릅니다. 강국으로 정치, 경제, 또한 군사 강국으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이 되는가. 오늘 일부를 여러분이 들으시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믿음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많이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네 번째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연합 운동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WCC라고 하는 기관이 1948년에 첫 번째 그 모임을, 대회를 가지고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이 WCC 세계대회를 연 것 때문에 한국의 보수주의자들과 또 비보수주의자들 사이에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 바로 이런 것들이, 근데 일치 연합 좋죠. 근데 무엇을 여기에서 이 조건으로 하는가 하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진리, 또 내가 믿고 있는 이런 진리 서로 주장하지 말자. 그리고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일치를 하자. 그러니까 진리를 희석시켜 놓고 모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네. 교회가 진리 때문에 존재하는데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의 사명 버리고 어떻게 교회 일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운동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한다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가 좋아요. 문제는 방법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세계의 열강들이 이제 4대 진영으로 구축을 합니다. 중국 진영, 또 러시아 진영, 아랍 진영, 그리고 유럽 진영.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이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이 세대주의자들은 미국이 예수님 오실 때 국력이 약화될 것이다.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이런 군사적인 사건에 미국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약화되고 있어요. 네. 미국 안에서 우린 미국은 지금 디클라인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쇠퇴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GDP가 세계에서 그동안에 거의 100년 이상을 그렇게 세계 최고의 GDP, 이 국민 총생산이 그렇게 제일 많았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게 추월당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지금은 최고입니다. 네, 세계 열강 4대 진영 구축.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징조 가운데 6번째가 여행과 지식의 증가입니다. 요새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옵니까? 네, 요커들이라고 많이 오죠. 네, 6,000명씩이나 한 회사에서 와가지고 뭐 치맥 파티인가 뭐 하고 여행,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경제도 또 이 사람들의 이 트랜스포트, 이 교통수단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네. 여행과 또한 지식의 증가, 얼마나 많은 대학이, 얼마나 많은 학원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행과 지식의 증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바로 그런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7가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분은 M.R. 디한 목사님이십니다. 위대한 설교자였고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가장 두드러진, 가장 특출한, 주목할 만한 3가지 징후를 택한다면 그 3가지 중에서 러시아의 부상, 러시아에 떠오르는 것을 그걸 꼽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두드러진 3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징후 3가지를 꼽으라면 그 중에 러시아의 부상에 그걸 꼽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부상,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그냥 귀로 들으셔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네. 앉아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앞에 해놓고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네, 좀 제자리 걸음도 하시고 좀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러시아,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땅을 보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크죠. 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 러시아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역,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역의 8분의 1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넘버 원입니다. 인구는 그런데 그렇게 땅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1억 4,400만 명이 됩니다. 뭐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1억 4,400만 명의 인구입니다. 남한 인구가 5천만이면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뭐 3배? 네. 뭐 일본만 해도 1억 2천만인가 인구가 되는데 러시아가 많은 건, 인구가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시간대가 모두 몇 개냐면 11개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시간대가 3시예요. 캐나다가 4시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11개의 시간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인데, 네. 11개의 시간대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넓이의 땅을 가진 러시아. 이 러시아는 지난 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볼셰비키 레볼루션이 이 러시아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보시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블라디미르 레닌입니다.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의, 러시아 공산주의의 아버지, 이 레닌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아주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지금 그 공산주의를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 일어나면서 러시아는 이제 성큼
세계 무대로 뛰어들게 됩니다.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2천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패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며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아주 날쌘 이 비행기 세대가 지금 보이는데 소련의 수호이기입니다. 이 세대가 지금 함께 에어쇼를 하는지 날아가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의 군사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부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 세기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던 나라가 지난 세기 이 1917년 공산주의 혁명과 함께 그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 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그들은 싸우면서 군사의 강국이 됩니다. 이제 소련으로 바뀌죠. 네. 소련,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스푸트니크 1호. 저것은 인류가 발사한 첫 번째 인공위성입니다. 이게 1957년에 소련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주공간에 처음으로 사람을 그렇게 보낸 나라가 미국이 아니라 소련입니다. 소련이 그렇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USSR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미국이 그냥 잠에서 그냥 잠자다가 깜짝 깨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우주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이 소련에서 그 하늘로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미국인들의 공포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난다. 제가 공부했던 그 텍사스주의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는 제가 공부하던 그 건물 본관에 이렇게 방사능 그런 게 낙진 그런 걸 표시하는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아래에 내려가면은 이 핵전쟁이 터졌을 때 방사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놓고 했었습니다. 이 소련이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사람을 첫 번째 우주로 보내고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련이 이 러시아가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에는 소련이 제2의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이 첫 번째, 다음 바짝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제쳐놓고 제1의 군사 강국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동토의 땅이 넓지만 대부분 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좁은 그 시베리아 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바로 이 최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흥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군비 경쟁하면서 너무 거기에 제1의 군사강국이 되느라고 너무 거기에 돈을 쓰다가 보니까 소련이 결국은 망하고 해체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이 소련은 최대의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생물학전, 또 화학전, 또 원자 무기, 대량 인류를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했고, 1961년에는 수소폭탄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수소폭탄,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게 수소폭탄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실험을 해서 그때 벌써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폭탄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1991년에 해체가 됩니다만은 다시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부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GDP가 세계에서 10위가 됩니다. 또 세계에서 이 구매력에 있어서는 물건 사오고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모스크바에 있는 건물들 보십시오. 아주 그냥 어디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보다 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더 멋있어요. 고층 건물에 아주 그냥 유리로 단장을 한 진짜 아주 현대적인 이 모스크바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 나라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있어요.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천연가스 가지고 유럽연합에다가 이제 팔아먹는데, 그 지난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 천연가스 안 준다 더 이상, 그러니까 유럽이 그만 손을 들었죠. 그만큼 이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미네랄 왕국입니다. 세계 최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나라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죠. 네. 아니 그 넓은 땅에 있으니 얼마나 자원이 무궁무진하겠습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는 하여튼 세계에서 넘버원으로 제일 큰 것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로 넘버원이지만 이 러시아는 이 자원에 있어서 넘버원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이전에는 동토의 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인정된 핵무기 보유 국가가 5개 있습니다. 북한은 거기 끼지를 못해요. 네. 인정된 5개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소련에 이어서 소련에서 받은 거니까 최대의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하고 전쟁했다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그런 무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련이 막 해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 테러 단체들이 혹시 이런 뭐 돈 이런 걸 써가지고 이 소련이 해체될 때 그 대량 살상 무기들을 그 테러 단체들이 가져갈까 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염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체제 아래서 나름대로 안정이 되어 있지만은 푸틴이 지금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 때문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좀 약화되지만 뭐 항상 그렇겠습니까? 기름값이 또 다시 올라가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동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는 또 세계 제2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이거 참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무기를 수출합니다. 세계 제2위입니다. 물론 1위는 미국이겠죠. 네. 참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러시아가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 강국으로 이렇게까지 부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침공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의 때 네가, 러시아입니다,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러시아가 어디로 오는가?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에 있습니다. 황폐했다고 하는 것은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했던, 버려졌던 그 땅, 황폐했던 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전쟁을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미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이방 다른 외국에서 이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귀환해서 그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복지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그때 바로 그 러시아가 침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네, 이제 이 러시아가 오면서 내가 평원에 있는 들판에 있는 그 사람들 사는 곳으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평화의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은 평화의 때가 아니죠. 주위에 둘러싸여서 뭐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으르렁대죠. 그 이란 같은 데서도 이스라엘은 몽땅 그냥 그 지중해에다 빠뜨려 죽어야 된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살 권리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이 먹구름들이 땅을 가득 덮은 그걸 상상해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구름이 땅을 덮은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곡은 러시아를 말합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끝날에, 종말에, 마지막 날에 곡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내 땅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왜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려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인데 정확히 어떤 때입니까? 나중에 다음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러시아 땅 녹색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노란 그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별이 보이십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러시아도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높이 떠오르고 부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1948년 이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제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월버드 박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었을 때 북쪽으로부터 온 군대에 의해 위협을 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 이스라엘이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북쪽으로부터 오는 군대에 의해서 위협을 받은 적이 결코 없었다. 아니, 목사님, 그 북쪽으로부터 다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 어디에서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의 동북쪽,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이제 그쪽까지 지배하면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북쪽에서 온 세력이 아니라 저쪽 동북쪽과 동쪽에서 온 세력이죠. 북쪽에서 온 세력을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는데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곡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부상은 그 시대의 종말의 드라마를 위해 설정된 무대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존 월버드 박사 같은 분은 평생을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40, 50년을 신학교에서 학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그 연구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의 대가고 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평생을 연구하면서 지금 이런 사실들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가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죠. 칠 수 있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러시아가 그동안에 별 볼 일 없던 그런 그 동토의 나라에 있던 지금은 세계 역사의 중심 무대로 지금 떠올랐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계시받아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런 이미 예언된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경각심을 갖습니까? 여기 이 평생을 그 교단에서 신학교단에서 그 주의 종들 목사 또 선교사 또 신학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무했던 이런 그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세이셔널하게 설교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준비하세요. 막 이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니까 여기에 러시아가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그런데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 자기 땅에 와서 차지하고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거의 말이라고 종말에 한다고 했는데 우린 종말의 드라마, 종말의 시기,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휴거할지 모르겠구나. 이런 긴박감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파나틱, 그 광신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광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믿는 것은 그건 경건한 신앙인들의 자세이죠. 네. 물론 지금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레만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지난 시대의 설교자 또 성경교사가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의 부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 시대의 중요한 징조의 하나이다. 제가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다 열거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그런 진지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들 그리고 또한 경건한 그 신학자들이 바로 이것을 러시아가 지금 부상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징조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의 인물은 모세 다얀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전쟁 또 독립하고 난 후에 독립을 지키기 위한 생존을 위한 전쟁 1956년 수에즈 운하 때문에 일어난 그래서 이제 아랍과 싸웠던 그 전쟁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 여기에 다 그 지휘관이었고 1967년에는 국방장관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이 모세 다얀 장군 그 시대 TV에 굉장히 많이 나온 인물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저 모세 다얀은 아주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도 그 TV에서 많이 보고 모세 다얀 하면 아주 귀가 획도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모세 다얀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전쟁은 아랍이 아닌 러시아와의 전쟁이다. 와, 이건 예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군인 아닙니까? 장교 아닙니까? 지휘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다음 전쟁은 아랍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가 지금 어느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입니까? 이스라엘 대적하는 편이죠. 이란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삼키지 못해서 지금 그냥 마치 쥐새끼 한 마리를 그냥 삼키지 못해서 그냥 막 삼키려고 이런 뭡니까? 유리문을 통해서 보면서 막 삼키려고. 재미있는 게 있죠. 이렇게 요새 동물원 가면 이렇게 투명 유리로 해놓은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앞에 서면 사자들이 가서 막 먹으려고 그러고,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가져보려고 그러고, 네. 이란이 그런데 이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러시아입니다. 시리아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러시아입니다. 이집트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러시아입니다. 아랍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러시아입니다. 아랍을 후원하는 자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아랍을 후원하는지. 이스라엘은 미국의 또 서방의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적은 아랍이고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은 아랍이 아니라 러시아와야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 다얀 장군은 말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팔레스타인 침공은 에스겔 38장, 39장에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38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가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곡에게로 가서 예언하라. 근데 그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마곡 땅. 우리 한국에는 마석이라고 있는데, 네. 마곡 땅, 로스, 메섹, 두발, 네. 그 지역의 왕, 곧 곡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곡이 누군지를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홍수 지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독일로 봅니다. 고멜과 마곡과 여기 나오는군요. 야벳의 후손이 바로 마곡이군요. 네, 여기 나오죠. 노아의 아들 야벳 세 아들 가운데 한 아들 야벳의 아들이 마곡입니다. 그러니까 마곡은 노아의 손자입니다.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게 다 야벳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마곡, 이 노아의 손주 마곡이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 파란색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니까 또 거기도 파란색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파란색은 흑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은 카스피해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있는 두 양쪽의 이 바다를 이제 통과하는 그런 이 랜드 브리지라고 하죠. 그 땅, 마치 그냥 다리처럼 양쪽에 흑해와 카스피해 거기에 이제 중간에 놓여 있는 그 땅. 여기가 보니까 코카서스 산맥이 이 동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지금 이 아주 고동색으로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기가 바로 산맥입니다. 이 코카서스 산맥이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제일 높은 산을 보니까 5,600m가 넘더라고요. 한국의 백두산은 2,750m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라랏산 방주가 머물던 그 아라랏산이 이 지역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곡의 거주 지역, 여기가 아르메니아, 또 저희가 조지아, 미국의 지금 전에 러시아의 한 연방이었던 조지아가 거기에 지금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노아의 아들이 야벳이었죠. 야벳의 아들이 마곡이었죠. 마곡이 거기에 거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산맥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야지 이렇게만 하나요? 그걸 넘어가죠. 네, 넘어가서 그 위쪽에도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곡이 지금 코카소스 산맥 밑에 살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그 위로 가서 살기 시작했겠죠.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땅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곡, 네, 마곡 땅의 왕곡. 네, 지금 우리가 이 마곡이 어딘지를 보셨습니다. 이 코카소스라고 하는 이 코카소스 산맥인데요. 이것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곡의 요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곡, 네,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 곡의 요새가 험준한 산맥이 있는 산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 요새죠. 네, 그래서 이 마곡, 이 지방을 다스린 마곡은 원래 아들 이름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그 마곡 그 후손들이 사는 그 장소도 이제 마곡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마곡, 거기에 그 곡이 요새를 가지고 있는 코카소스 산맥의 단어 뜻이 곡의 요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러시아로부터 연필을 5만 자루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연필에 이런 것이 하나하나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곡의 곡. 러시아에서 보낸 연필에 러시아는 자기들의 출신을 어디로 보냐면 마곡의 곡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제 더 글자가 많은 그런 그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왼쪽은 파란 곳은 블랙시, 흑해입니다. 오른쪽은 캐스피안 시, 카스피해입니다. 자, 중앙으로 이렇게 마치 이 랜드 브리지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땅이 다리같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땅.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그 침공군을 보낼 때 어디로 올까요? 여기로 오죠. 여기를 통과해서 내려오죠. 지상군들이 여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맨 위에 보면 러시안 페더레이션입니다. 러시안 연방이고요. 마곡의 거주 지역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바로 위에 조지아가 있죠. 네, 그 바로 밑엔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터키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바로 야벳의 아들 마곡의 마곡 그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모스크바가 그 별, 노란 별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노란 별입니다. 근데 모스크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면,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극을 향해서 쭉 갑니다. 여기에 그 경도를 쭉 올라갑니다. 북극을 쭉 올라가면 가다가 어디를 거치느냐면 모스크바를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도상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40도 조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37도 정도의 지금 모스크바와 예루살렘이 함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북쪽이 어디예요?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죠. 침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이르기를 에스겔 38장 1절로 6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러시아 메섹과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메섹을 모스크바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발은 또한 러시아에 있는 이 시베리아 쪽에 있는 시베리아의 수도인 토벌스크를 그렇게 여기에 두발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걸 칼 존슨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러시아 메섹, 모스크바, 두발, 토벌스크
왕국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다시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모스크바 두발과 토벌스크와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는 러시아를 이끄셔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러시아 너를 대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끄시면서 또한 대적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너를 돌이켜서 북쪽에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또한 주위에 있는 연합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북쪽으로부터 이제 침공해 오게 됩니다. 마치 구름이 온 땅을 덮음처럼 그렇게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여기 미리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너를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침공군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죠. 너를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자 여기에 이제 이 러시아와 함께 그 침공군이 돼서 연합군으로 내려오는 나라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이제 지난 얼마 전에 이란으로 그렇게 이름을 국명을 바꿨습니다. 바사와 구스는 이 성경에 에티오피아로 보통 나오는데 많은 그 신학자들, 이 설교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구스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구스가 아니라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이란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한다 그렇게 봅니다. 또 붓도 리비아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이해를 하는데 또 여기에도 붓은 이 리비아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 근처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랍 족속들이 러시아와 함께 침공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뿐 아니라 고멜은 독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할 때 그때 아랍과 함께 독일이 함께 침공군의 한 이 축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독일이 나치를 통해서 히틀러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지난 세기에 2차 세계대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죽인 그런 대살육한 그런 걸 볼 때 여기에 나오는 말씀 이상하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렇죠?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도갈마는 터키를 여기에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제 그 침공군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은 끌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끌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좌절되고 이들이 오히려 크게 대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음번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부상,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그 징조, 두 번째 중요한 러시아의 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러시아가 부상한 후에 때가 되면 남쪽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침공한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림의 7가지 징조. 오늘은 두 번째 러시아의 부상, 첫 번째 말씀을 마칩니다. 재림의 7가지 징조. 오늘 세 번째, 전체적으로 세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